아버님, 입에서 도대체 무슨 냄새가 그렇게 나요? 제발 입 좀 닫고 살면 안 돼요? 도대체 하루 종일 잔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진짜 괴팍한 것 같아요. 요즘에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뭐라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게냐? 내가 별 이야기 했니? 그냥 네 자리 치우라고, 너 먹고 쓴 거는 치우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잔소리야? 당연히 할 말을 하는 거지. 어휴, 진짜 그깟 5천만 원도 못 거주면서 뭘 그렇게 유세를 부리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방을 사달랬어요. 뭐를 하겠댔어요? 그냥 저도 좀 잘 돼보자고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투자해서 갚겠다는 거 아니에요. 5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그리고 네가 무슨 투자는 투자야? 네일샵까지 차려줬는데 지금 네 꼬라지를 봐라. 네일샵은 도대체 언제 운영할 거냐? 지금 월세나 제대로 내고 있는 거 맞니? 그런 상황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겠다고? 그 중노동해도 하루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뭐해요? 그리고 아버님, 솔직한 이야기로 재산 많으시잖아요? 아버님 가지고 계신 아파트, 아들한테 물려주시는 것 말고 또 10억은 있으시다는 이야기 다 들었어요. 됐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니? 그만하자. 이 꼴 아들내미가 보면 정신이 나갈 것 같구나. 그러니까 5천만 원, 아니 딱 1억만 빌려주세요? 예? 휴, 진짜 솔직히 말하마. 너 네일샵 정리하고 내 돈으로 넣은 보증금 5천만 원 빼다 쓴 거 다 알고 있다. 그 돈은 어쩌고 또 돈 타령이냐? 지금 달라는 돈까지 합이 1억이다. 결코 작은 돈 아니다. 내가 너 돈 빌려주려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버님, 네일샵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장사가 안 돼서 정리한 거예요. 그 돈은 제가 다시 어떻게든 마련해서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이번 돈은 제가 어디 나쁜 데 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아버지 말고는 남편한테 부탁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버님은 기분 나쁘실 거잖아요. 지금 뭐라는 게냐? 나한테 돈 없으니 내 아들한테 빌리겠다고 협박하는 게냐? 아버님이 돈이 없긴 왜 없어요. 있는 거 다 알고 있다니까요. 진짜 너무하시네. 우리 가족 아니에요? 더 이상 할 말 없다. 김 씨는 그대로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분에 못 이겼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위 대화를 들어보니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언짢은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저렇게 막 나가는 며느리가 있다니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그럼 과연 무슨 일 있었는지 인생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75세 김호중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호중 씨에게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뒤늦게 40이 넘어서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큰며느리가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헛웃음이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분노하게 되는 사연이 김호중 씨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뉴스로만 들었던 사연이었는데 그런 사연이 김 씨 본인에게도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과연 김호중 씨와 큰며느리 사이에서는 무슨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인생 라디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김 씨는 어릴 적 서울 성북구의 작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이런저런 막노동일을 하면서 가장으로서 집안을 책임졌고 어머니 역시도 허드렛 일 등을 하면서 김 씨와 여동생 둘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굉장히 행복한 집이었다고 김 씨는 장담할 수 있었습니다. 배고프게 자라기는 했지만 결코 불행했던 기억, 슬펐던 기억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화목한 가정에서 김 씨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님은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우연히 요식업을 하시게 되었고 크게 성공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김 씨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해피엔딩이었죠. 그러다가 김 씨는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아내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착한
착하고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차분했고 생각이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은 김 씨를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루는 집 앞 식당에 오랜만에 외식을 하고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고성 방가를 하는 남자 몇 명이 보였습니다. 남의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주정을 저렇게 하는 거야. 이 동네도 진짜 못 살겠구만. 저저 술 먹는 놈들 때문에 동네가 밤마다 시끄러워서 어쩜 저리들 개념이 없는지. 여보, 진정해요. 술 먹은 사람들이랑 시비 붙어서 좋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도 뭔가 힘든 일이 있었겠죠. 당신도 예전에는 술 많이 마시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아내의 말에 머쓱해진 김 씨가 자신의 소매를 잡아 끄는 누군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두려운 눈빛으로 아빠를 보는 저학년 작은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 미안해. 너무 흥분을 해버렸네. 내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네. 종종 내가 얘네들 아빠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네. 저기로 돌아가자. 굳이 저런 놈들 옆에 가서 좋을 것 없을 것 같네. 그렇게 김 씨 가족은 수다를 떨면서 돌아서 다른 길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파트 방송으로 앞에서 술주정뱅이들끼리 싸움이 나서 크게 다쳤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각별히 안전을 당부한다는 경비실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길 잘했네. 어제 그놈들이 분명할 것 같아. 그놈들 딱 봐도 문신도 하고 인상착의도 정말 안 좋아 보였는데 당신 덕분에 화를 면할 수가 있었네. 당신이 현명해서 그렇죠. 항상 당신은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 돼요. 굳이 이상한 사람들이랑 엮일 필요도 없어요. 무서워서 피하지 말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피해요. 아내의 말에 김 씨는 참으로 아내를 잘 두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아내를 본받으며 점점 성격이 유순해지고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계속될 것 같았지만 불현듯 슬픈 소식은 찾아왔습니다. 바로 김 씨의 아버지가 작고를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 씨 아버지는 김 씨에게 본인 고향에 있던 충청도의 땅을 일부 나눠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일을 하면서부터 꾸준히 돈을 모아오셨는데 이후에 식당을 차리시고 성공하시면서 적지 않은 재산을 모아놓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식당이 잘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놨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한마디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으시더니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동생들에게도 재산이 돌아가긴 했는데 가장 큰 몫은 김 씨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장남이었고 가장 고생하며 자란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 씨의 아버지는 더 챙겨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몇 개월 뒤 김 씨는 땅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야 계속해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아내는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물론 김 씨 아내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미래나 또 김 씨만 혼자 고생하는 것을 참기 힘들다며 주야간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식당 일을 나가고는 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김 씨는 다소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곱고 희던 손이 물에 자꾸만 닿아서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 있잖아. 그거 현금화해서 우리 가족 사는데 좀 쓸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우리 사정도 어렵고 당신은 계속해서 식당일 나가잖아. 손목도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어. 손목이야 가만히 있어도 나이 들면 다 안 좋아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준 땅이라고 막 쓰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일자리도 있고 아직은 충분히 괜찮잖아요.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당신 고생하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나도 막상 땅이 생기니까 욕심이 나네. 그러지 말고 차분히 몇 년 생각해봐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욕심대로 살면 나중에 그 돈 다 잃고 큰 후회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좋잖아요. 벌써 애들 물려줄 재산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도 지금 힘든데. 일단 잘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할지 말이야. 아내는 무척이나 현명하고 소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김씨 역시도 욕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여전히 아내가 고생하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김씨는 땅을 처분하고 서울 외곽지에 있는 작은 4층짜리 건물을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땅을 판 돈과 대출이 조금 더 들어가긴 했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1층 가장 좋은 자리에 아내의 식당을 차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건 너무 과분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제가 평생 이렇게 복에 겨운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뭘? 그동안 우리 진짜 열심히 했잖아. 그래서 이런 복도 있는 거고. 내가 종종 도와줄 테니까 설거지든 뭐든 시켜만 줘. 요리는 못해도 식당 다른 일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아내는 그동안 남의 식당에서 일하느라 눈칫밥을 먹으면서 정말 고생을 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마련해준 식당을 보면서 정말 행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런 행복의 시간도 그리 길게 가지만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입니다. 당장 치매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앞으로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꾸준히 치료를 하셔야만 하고 최대한 기억력을 높이기 위한 인지행동 치료를 하셔야만 합니다. 의사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건강하게 보였던 김 씨의 아내는 의사의 판정이 있은 뒤 점점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의사의 선고가 병의 시작점이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 아무래도 길게는 못 살 것 같아요. 당신이 재식이랑 재준이 결혼할 때까지 잘 돌봐줘요. 지금은 우리 애들이랑 당신을 기억하는데 언제까지 기억할지 모르겠네. 혹시 내가 잊어버려도 꼭 알려줘요. 그러면 분명 다시 기억날 거야. 아내의 말에 김 씨는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펑펑 우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병세는 매우 심각해졌고 결국에 다른 합병증들이 찾아오면서 쇠약해진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서 결혼을 서둘렀지만 그것까지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난 아내였습니다. 이후 있었던 작은 아들의 결혼식은 사실상 눈물바다였습니다. 아내의 성품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날 눈물을 하염없이 쏟았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 몇 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얘야, 우리 아들 어디 좋은 며느리감 없니? 저 녀석은 도통 결혼을 할 생각인지 안 할 생각인지 모르겠구나. 김 씨의 말에 작은 며느리는 활짝 웃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무척 성격이 좋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글쎄요. 워낙 눈이 높으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제가 그래도 한번 찾아볼까요, 아버님? 찾아보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있을 거예요. 예쁘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라고. 나이 들면 다 쪼그라드는 걸. 제일 중요한 게 성격이다, 성격. 심성이 제대로 되어야 진짜 좋은 신부감인 거야. 깔깔거리면서 김 씨와 작은 며느리가 대화를 하고 있자 놀러왔던 큰아들이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에이,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소리 하시기 있기에요? 저도 어쩌면 장가갈지도 모르겠어요. 만나는 사람은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결정짓지는 못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냐? 네 엄마 같은 사람이면 딱 좋을 것 같구나. 네 엄마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었다. 너 키울 때도 네 엄마 없었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네 엄마 같은 사람이 최고야. 김 씨의 말에 큰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지금 생각해도 세상 천사 같은 분이신데요. 그래도 나름 저도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이도 더 먹기 전에 장가를 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들의 이야기에 작은 며느리와 작은 아들 그리고 김 씨는 경사가 났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큰아들의 나이가 40이 넘어갔기 때문에 다들 혼자 살 팔자인가 보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은 정말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처음 보자마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미인이었는데 듣기로 지방의 무슨 사과 아가씨 출신이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얌전했고 상냥한 것이 김 씨의 마음에도 꼭 들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은 별 무리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결혼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큰아들에게 집을 하나 장만해 주려고 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 마침 재개발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팔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재개발이 들어가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었고 김 씨 남은 평생을 다 쓰지 못하는 돈이 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대견스럽게도 거부하고 자기가 한번 일어서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는 정말 김 씨도 큰아들도 그리고 작은 아들 내외도 몰랐죠. 아버지, 저희 왔어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홍시 좀 사왔어요. 백화점에 갔다가 홍시가 너무 좋은 게 나와서 사왔어요.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홍시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한번 골라봤는데 어떨까 모르겠어요. 큰 며느리는 정말 조근조근 예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살 거 안 사고 이 홍시 사왔대요, 아버지. 이거 진짜 비싸더라고요. 참나, 아버지가 어릴 적에 가져다 주시던 홍시도 엄청 맛있었는데 도대체 이건 뭘로 만들었길래 이리 비싼지 모르겠어요. 큰아들이 자기 아내 대신 생색을 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사오고 그러냐? 홍시야 시장에서 사다 먹으면 그만인데. 백화점 거라고? 확실히 때깔이 다르기는 하구나. 뭔가 고급스럽기는 하네. 맛도 다르려나? 김 씨는 껄껄 웃으면서 홍시를 나눠 먹었습니다. 이처럼 큰아들 내외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아버지 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제는 아버지 모시고 살면 어떨까 싶어요.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셔서 집에 누군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혹시라도 쓰러지시면 큰일 날 수가 있잖아요. 네 애비를 뒷방 노인네 취급하는 거냐? 아직 그 정도 아니다. 네 어미 떠나고 지금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잘 살아왔다. 그리고 며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냐? 너는 네 생각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래? 아버지의 핀잔에 아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며느리가 입을 떼었습니다. 아버지가 불편하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는 이미 상의를 했어요. 저희 집도 정리를 하고 또 아버지 집도 적당히 정리를 해서 더 큰 집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희랑 아버님 사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희 정말로 괜찮겠니? 요즘 세상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는 이야기는 또 처음 듣는구나. 그래, 이 이야기는 모두가 다 모여서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김 씨는 며칠 뒤 큰아들과 작은아들 내외를 모두 호출하게 되었습니다. 너네가 다 모였으니 이제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건물 팔았다. 내 평생 그렇게 많은 돈은 처음 받아보더구나.
서울 외곽지라 얼마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40억이란 돈이 생겼다. 40억이요? 아버지, 그걸로 해외여행도 가시고 이제 매일매일 랍스터만 드세요. 우리 아버지 재벌 되셨네. 아버지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다른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는 크루즈 여행? 그런 것도 좀 다니시고요. 작은 아들의 농담에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랍스터는 무슨? 그리고 해외여행을 이 나이에 가다가는 골병 난다. 젊었을 때 가야 하는 게 맞아. 그래서 내가 생각했다. 이 재산을 너희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젊었을 때 너희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네 엄마랑 나랑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도 너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돼서 너무 다행이다. 김 씨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액수가 엄청나다 보니까 다들 어안이 벙벙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작은 집 너희한테는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주마. 물론 아예 무슨 강남 중심에 있는 아파트는 안 될 것 같고 적당한 걸로 내가 골라서 주마. 알아서 잘 월세 받든 전세를 받든 해라. 그러면 훨씬 형편에 도움이 될 거다. 아버지,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집도 이미 있고 또 저랑 집사람 모두 회사에서 잘 나가요. 아시잖아요. 형보다 제가 더 월급 많을걸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저희한테 나눠주시면 펑펑 쓰지도 못하실 거잖아요. 작은 아들의 말에 김 씨와 큰 아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김 씨는 작은 아들의 말이 기특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물려받을 재산이긴 했지만 당장 거액의 돈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생각해주는 아들의 모습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재산 때문에 온갖 사건이 다 나는 세상인데 그런 의미에서 작은 아들은 심성이 바른 어른으로 성장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됐다. 지금 안 받으면 진짜 내가 다 써버린다. 그냥 내주기는 좀 그렇고 뭐 월세를 받으면 나도 좀 챙기자꾸나. 적당히 소분해서 나도 좀 받아야겠어. 네 말처럼 나도 용돈은 있어야지 뭐라도 사 먹고 그럴 거 아니냐. 그리고 큰아들. 네, 아버지. 저도 진짜 괜찮아요. 저도 집사람도 아직 회사 다니고 있고 또 아버지 모시고 살 생각인데 뭐가 딱히 필요한 것도 없고요. 아버지 필요하신 거 사시거나 재테크하세요. 그리고 당장 이렇게 큰 돈을 주셔도 저희는 쓸 곳도 없어요, 아버지. 큰아들의 말에 큰 며느리도 얌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집은 그냥 월세로 돌려라. 그리고 나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으니 새로운 집을 알아볼 거다. 물론 너네는 돈 한 푼 안 내도 되고 지금 이 집 정리하고 적당히 내가 가진 돈 합쳐서 괜찮은 곳에 네 명의로 아파트 하나 해줄 테니 나랑 살자. 물론 평수는 넓은 걸로 해서 서로 불편할 일 없이 하고. 김 씨는 아들이 자기를 모시는 만큼 작은 아들보다는 더 크고 좋은 집을 넘겨주기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김 씨가 마음 놓고 아파트를 아들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아들들이 그 돈 가지고 헛짓을 할 애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남은 장남대로 더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 생각에 작은 아들도 불만 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또 김 씨야, 어차피 자신이 황혼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크게 돈 욕심 부리면서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큰아들 내외가 자신을 모신다고 했으니 걱정은 더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족회의가 끝나고 집을 구하는 일은 일사천리였습니다. 김 씨는 서울 나름 중심권에 있는 좋은 아파트들을 골랐습니다. 큰며느리는 계속 장사가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네일샵인가 뭔가 말이다. 그거 내가 하나 차려주도록 하마. 중심지는 너무 비싸서 안 될 것 같고 내가 복덕방 양씨한테 부탁해놨으니 몇 개 괜찮은 자리는 찾아줄 게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고. 이랑 상의는 많이 해봤는데 저희 돈으로는 택도 없었거든요. 내가 왜 그런 걸 모르겠냐?
내가 나이 먹으면서 그래도 눈치는 더 늘었다. 재식이랑 싸우지 말고 한번 잘 운영해 보려무나. 하지만 이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딱 김씨 아들에게 명의가 넘어가고 큰 며느리에게 가게를 차려준 뒤부터였습니다. 김씨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 집을 나눠주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쩌면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는 사건들이 줄이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밖에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아버님, 에어컨 좀 틀고 계시지. 이렇게 찜통방에 있으면 건강도 안 좋아요. 어휴, 더워 죽겠네, 진짜. 어느 한가한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던 김 씨는 큰 며느리가 이른 시간에 갑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참 가게에서 일할 시간인데 일찍 들어온 며느리를 보면서 김 씨는 의문스러운 눈빛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 들어오다니? 아직 가게에 있을 시간이 아니냐? 어디 몸이라도 안 좋은 게냐?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요, 도통 손님이 없어서요. 그리고 온 사람들도 죄다 진상뿐이에요. 진짜 몇 푼이나 냈다고 내일 그거 하나로 사람을 얼마나 들들 볶는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냥 일단 들어왔어요.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관둘까 고민 중이에요. 갑자기 그게 무슨 이야기냐? 차려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냐? 그리고 거기 계약이 2년이나 되어서 월세도 계속 나가고 그럴 텐데 열심히 해야지. 남의 돈 벌어먹는 게 쉬운 일 아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잘 힘내서 해보려무나. 어휴, 모르는 소리 마세요. 진짜 요즘 사람들 까탈스러워서. 알겠어요. 며칠만 쉬다가 나갈게요. 휴, 에어컨 틀게요, 아버님. 왜 이렇게 덥게 사세요? 나이가 들면 더위를 안 타나? TV에서는 노인들 다 쓰러지던데. 큰 며느리의 처음 보는 모습에 김 씨는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습니다. 마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그냥 진상 손님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아 그렇구나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 씨가 일찌감치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못 볼 꼴을 보고 말았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소파에 누워서 과자를 까먹으면서 깔깔대고 있는 큰 며느리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과자를 그렇게 먹어? 아침을 먹지. 그리고 좀 거기 좀 치워라. 그 봉지며 맥주며 어휴, 그게 다 뭐냐? 가게는 안 나가니? 치우려고요. 아, 가게는 좀 며칠 뒤에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3일밖에 쉬지도 못했는데 좀 더 쉴게요. 어차피 지금 날씨 더워서 사람들도 없어요. 며느리의 행동에 기가 찬 김 씨였지만 참아야만 했습니다. 큰아들이 혹여나 이런 모습을 알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며느리의 모습 자체가 너무 이해가 되질 않아서 김 씨는 차분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완전히 마음을 돌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거실에 나왔다가 자기 방에서 왁자지껄 통화를 하고 있는 큰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노인네 짜증나 죽겠어. 어휴, 너네는 절대로 시아버지 모시고 산다는 이야기 하지 마라. 진짜 미친 짓이다. 그렇다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아니, 불편한 건 둘째치고 마주칠 때마다 입냄새가 나는데 짜증나 죽겠어. 아니, 뭘 먹으면 그런 노인네 냄새가 나는 거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샤워는 하는지 원. 휴, 다시 나가고 싶은데 남편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네. 재산이야 이미 남편 명의로 이 집 잡혀 있으니까 뭐 적당히 좋은 집으로 가지 않을까? 시아버지? 그거 내가 알게 뭐야. 충격적인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네일샵? 그거 저번 주에 그냥 보증금 받고 빼버렸어. 보증금도 5천밖에 안 되는 구석진 자리야. 5천만 원? 그걸 내가 왜 시아버지를 줘? 일단 좀 생각 좀 해보다가
쓸 때를 찾아봐야지. 뭐 당분간 그냥 좀 구라 좀 치면서 잘 구슬리다가 기회 봐서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해야지 뭐. 김 씨는 통화 내용을 듣고는 엄청나게 분노했지만 바로 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아내한테 배운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나중에 이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따져 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기회가 온다면 버릇을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큰아들은 여전히 지 와이프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 관계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김 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밤새도록 화장실을 가는가 하면 또 열도 나는 것 같았고 식은땀도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은데 가고 싶어도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자 김 씨는 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가, 나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나 지금 몸이 상당히 좀 불편한 것 같구나. 지금 2시니까 병원들 점심시간도 끝났을 것 같고 내과 좀 다녀와야겠다. 아버님, 저 오늘은 바빠요. 지금 나가야 돼서 아버님, 병원 들렸다 가면 좀 애매해요. 제가 올 때 약 사올게요. 적당한 진통제 같은 거 사올 테니까 아픈데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약사한테 말해서 그에 맞춰서 사올게요. 큰 며느리의 말에 김 씨는 암담해졌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큰 며느리는 채 몇 분이나 지났을까 깨르르 친구들과 통화를 하는 것 같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끙끙 앓는 김 씨의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고 큰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안타깝게도 큰아들 녀석은 지금 해외 출장을 나간 상황이라서 몇 개월이나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가, 혹시 약 사온다는 거 사왔니? 문자는 내가 보내놨다. 두통이랑 메스껍기도 하고 목이 많이 아프고 열이 나는구나. 아, 죄송해요. 제가 깜빡 잊었어요. 지금도 많이 아프세요? 몸 관리 잘해야죠. 노인들 아프면 고생하는 건 자식들이에요. 며느리는 시아버지 앞에서 비틀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잔뜩 술을 마시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머리가 핑그르르 도는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방으로 돌아간 김 씨는 급하게 119를 눌렀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출동한 119 구급차를 타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밤낮을 앓고 나서야 김 씨는 의식이 겨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의식이 돌아오셔서. 코로나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코로나 같은 경우 진짜 위협적인 병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되는 변형 코로나는 특히 어르신의 호흡기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어디 아프시면 바로 오셔야 합니다. 큰 며느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뭔가 굉장히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좀 살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3일 밤낮으로 끓던 열이 떨어져서 오한도 사라졌습니다. 아버님, 일단 여기 계세요. 병원비는 아버님 카드로 결제했어요. 한 달만 여기서 푹 쉬고 계세요. 무슨 소리냐? 지금 코로나도 거의 나은 것 같고 여기 병원비가 얼만데 한 달이나 여기 있으라는 게냐? 링겔 다 맞으면 집으로 갈 게다. 의사도 관찰만 잘하면 집에 돌아가도 된다고 그랬다. 그냥 있으시라고요, 진짜. 지금 냄새나 죽겠어요. 아버님, 왜 나이든 노인들은 아프면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네. 어쨌거나 남편한테도 연락을 해놨어요. 그냥 여기 계세요. 집에 돌아오셔서 괜히 또 저 욕먹게 하지 마시고요. 아시다시피 저 아버님 챙길 능력도 없어요. 김 씨는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며느리는 자신을 요양원에 내쫓듯이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내 집인데 내 집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떠난 뒤에 김 씨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집으로 일단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봤지만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문을 두드려도 큰며느리의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김 씨는 터덜터덜 한참이나 동네를 서성이다가 결국 큰며느리의 모습은 발견하지 못하고 병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장 길거리에서 노숙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을 때 갑자기 병실 문이 왕 열렸습니다. 불이 나게 뛰어왔는지 땀이 범벅이 된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 씨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아들을 보자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디가 얼마나 아프신 거예요?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들었는데 그런 독감 같은 걸로 이렇게 입원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건강하셨는데. 저 해외 출장 가 있다가 아버지 소식 듣고 그냥 바로 최대한 빠른 비행기 끊어서 왔어요. 그래도 되니? 중요한 출장이라고 하지 않았어? 일 그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밉보여서 안 된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병원에 아버지가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일이고 뭐고 그딴 거는 100번도 더 구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나저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얼굴이 이렇게 안 좋으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병이라도 있대요? 환자복을 입고 있는 김 씨를 보며 아들은 정말 크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은 어딨어요? 가게 나갔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면 그거 며칠 쉬면서 여기 있어야지. 이 사람이 진짜. 그 이야기에 김 씨의 표정은 엄청나게 어두워졌습니다. 그제 아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죠? 그 사람이 뭐래요? 그냥 병원에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서운한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큰며느리가 했던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마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여우 같은 짓을 하면서 자기 남편한테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기가 막혔습니다. 김 씨의 큰아들은 대번 안 좋아지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너는 그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 정말 너한테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은 없었어? 김 씨는 그제서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빼고 보증금을 가로챘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병원에 있는 것은 사실상 쫓겨나서 이곳에 있다는 사실까지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 돈 5천만 빌려주세요. 진짜 좋은 코인 하나 찾았어요. 이것만 투자하면 진짜 대박 터질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진짜 제대로 올라가면 몇십 배나 불릴 수 있대요. 5천만 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것도 코인을 한다고 빌려달라고 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가 대출을 받든 사돈댁에서 끌어다 쓰던 해서 하면 되지 않겠니? 아니, 저희 집에 돈 있었으면 벌써 그렇게 했죠. 저희 집에 돈이 어딨어요. 이 집에서 지금 현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버님뿐인데요. 아버님, 진짜 딱 5천, 기왕이면 1억 정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 내가 네일샵 정리한 거 모를 줄 알았냐? 5천만 원 그 보증금은 어디다 쓰고서 또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냐? 아니, 네일샵 그거 솔직히 자리도 안 좋아서 장사 안 된 거예요. 자리만 더 좋았으면 장사 분명 잘 됐을 텐데 아버님이 고른 자리 아니에요? 지금 네일샵 안 된 게 내 책임이라는 거냐? 그리고 그 자리 복덕방 양씨가 이전에도 네일샵 있던 자리인데 그 네일샵은 너무 잘 돼서 더 큰 곳으로 확장했다고 하더라. 아니, 왜 딴 사람이랑 비교를 해요, 아버님? 어쨌거나 돈 빌려주실 거예요, 말 거예요? 딱 그것만 정확하게 말하세요. 돈도 많으신 분이 왜 이렇게 쪼잔하게 그러시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래, 돈은 있다. 10억은 내 수중에 있지. 그런데 이건 미래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돈이고 내 노후 자금이야. 그걸 그깟 내 욕심 채우는데 달라고? 아니,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투자해서 잘 되면 2배 쳐서 드린다니까요. 그깟 5천만 원 가지고 진짜 사람 치졸하게 만드실 거예요? 제가 밥 안 차려줘서 그래요? 차려드릴 테니까 좀 빌려주세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밥이야 안 차릴 수 있고 내가 차려 먹어도 그만이다만. 지금 너는 시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지금 저보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진짜 말이 안 통해서. 이래서 사람은 좀 배워야 하는 건데. 아버님은 전혀 이런 투자의 세계를 모르니까 하는 말인 거예요. 투자의 세계? 재테크 공부는 한 번도 안 해본 네가 뭔 투자를 한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 설레발을 치는 거야. 진짜 정신이 나갔구나. 얼마 전에 있었던 두 사람 간의 대화였습니다. 김 씨는 진짜 며느리만 아니었다면 멱살잡이라도 했을 것 같았습니다. 아예 며느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김 씨에게 며느리는 차마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도 했습니다. 아버님 알겠어요. 돈 달라고 더 이상 안 할게요. 대신 말도 걸지 말고 진짜 더 이상 저한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입에서 똥냄새 나니까. 노인네 냄새 지겨워요? 진짜. 그리고 5천만 원? 예, 주지 마세요. 어차피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면 다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김 씨는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밖에 한참이나 걷고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코로나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이야기를 듣고서 얼굴이 터질 듯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못 참겠던지 아버지를 모시고 아들은 당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도착하자 아들은 배를 눌렀습니다. 아버지의 말처럼 실제로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확인한 며느리는 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아내를 본체만 채하고 그냥 밀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지금 프랑스에 있어야 하잖아. 어떻게 국내에 들어왔어? 아직 3개월은 더 출장 남은 거 아냐? 아들은 더 이상 못 참겠는지 그냥 아내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뺨을 맞은 큰며느리는 결국 올게 왔다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어?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제정신이야? 프랑스에 있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왜 이러는 건데? 정신이 미쳐 있으면 내가 약이야. 그동안 있었던 일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 너 정말 어디 뇌가 잘못됐니? 아니, 지금 내 말은 안 들어보고 아버님 말만 다 믿는 거야. 세상의 내 고충을 당신은 이해를 해줘야 하잖아. 그래? 그럼 내일 시합 몰래 정리했다며. 그 5천만 원은 어디 갔어?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보자. 아니, 그게 사실 내가 코인을 요새 하는데 거기에 넣었는데 마이너스라서 곧 복구될 거야. 내가 봤는데 복구가 될 것 같더라고. 며느리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면서 울먹거렸습니다. 그래? 너 그 5천 못 가져오면 진짜 내가 사기죄든 뭐든 너 고소할 거야. 변호사를 사든 뭐라든 너 진짜 끝장날 준비해. 이렇게 아들이 말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단번에 변했습니다. 열받네. 그동안 참아주고 산 것도 고맙게 여겨야지.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요즘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그래? 한번 바깥에 나가서 찾아봐. 그런 등신 같은 사람들이 있나? 나라서 그나마 이 정도 참고 산 거지. 당장 이혼해. 어차피 애도 안 낳았겠다. 깔끔하네. 5천 그래. 차라리 그거 먹고 떨어져. 그리고 앞으로 이 함부로 놀리면 그 보증금 5천도 내용 증명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이혼? 말 잘했다. 그래, 하자. 이혼. 나도 안 그래도 몸이 근질근질했는데 너처럼 늙은 노땅 만나는 거 지겨웠는데 잘 됐다. 이혼하고 재산 반반하면 되겠네. 이 집 최소 30억은 나가는 걸로 아는데 딱 좋다. 몇 년 살고 15억이라니 완전 이득이네. 뺨 한 대 값으로는 좀 비싸다. 안 그래? 큰며느리의 말에 큰아들은 물론 김 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둘은 곧 냉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쳤고 큰며느리는 그 길로 자기 백들을 챙겨서 밖에
밖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채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아들은 대번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이혼 절차 같은 경우 김 씨 아들은 모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폭언을 한 뒤 그대로 집을 나갔던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김 씨는 받아보라고 말했고 김 씨 아들은 거리낌 없이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습니다. 여보, 나 생각이 바뀌었어. 그때는 내가 진짜로 뭔가 잘못되었었나 봐. 진짜 나 요즘에 우울증 있었던 것 알잖아. 그래서 날카로워졌나 봐. 큰며느리의 말에 김 씨와 아들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큰며느리가 이렇게 숙이고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김 씨와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고소장을 경찰서에 넣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5천만 원을 사기쳤다는 사유였습니다. 이 소식을 큰며느리는 전해 들었을 것이고 그러자 바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찌 보면 간사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딱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며느리의 죄를 못 본 채 눈 감거나 가만두는 상황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진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자 큰며느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돈을 갚아줘야만 하는 상황이 되자 전화를 한 것입니다. 야, 정신 차려. 나니까 그동안 정생각해서 두들겨 안 패고 내보낸 줄 알아. 그리고 나도 생각이 바뀐 게 하나 있는데 5천만 원 다시 받아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넣었으니까 연락 오면 잘 받아. 아니, 벌써 연락 받았어. 여보, 이건 아니잖아. 부부끼리 고소하는 게 어딨어.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연애할 때 정말 좋았었잖아. 그리고 잘 지내다가 아버님 모시고 살다가 그런 건데. 그리고 네일샵 그 돈 진짜로 내가 좀 시간만 주면 다시 5천 만들어서 줄게. 경찰서가 웬 말이야, 여보. 아버지, 코로나로 다 죽어갈 때까지 그냥 방치하고서 뭐? 똥냄새가 난다 어쩐다 하고서 병원에 강제로 쫓아내? 지금도 생각하면 너 밟아 죽이고 싶을 정도야. 아니, 그건 아버지 건강이다 회복된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건데. 생각 같아서는 진짜 너 뺨한 대로 끝난 거 다행인 줄 알아. 깔끔하게 이혼 도장 찍어라. 더 이상 지지부진하게 이야기하지 말자. 그리고 어지간하면 전화도 하지 마. 목소리도 듣기 싫어. 할 말 있으면 너도 변호사로 해. 여보, 진짜 내가 미안해. 내가 지금 찾아갈게. 지금 당장 찾아가서 아버님께 도다 설명드리고 진짜 사죄할게. 큰며느리의 말에 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여기 있다. 여기 와서 뭘 한다고? 사과를 한다고?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내 집에서 쫓겨나 보니 알겠구나. 너는 도저히 우리 집에 들일 수 없는 애라는 걸 알았다. 아버님, 진짜 저도 저만의 사정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 그게 어떻게 버린 거예요? 세상에 1인실에 시아버지를 버리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건 내 돈으로 한 것 아니냐? 네가 나 병원에 있을 때 단 이런 한 장이라도 써서 음료수라도 가져온 적 있니? 아니면 뭐 괜찮으세요라고 말이라도 한 적 있어? 그게 너의 모습이다. 김 씨의 말에 큰며느리는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잔뜩 얼굴을 찌푸린 채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으면 끊는다. 진짜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라. 아들은 그렇게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더라면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큰며느리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진짜로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다음에 또 결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랑 살게요. 아니다. 어찌 사람 속을 다 알겠어? 네 엄마 같은 사람은 정말 흔치 않다. 옛날에도 그랬어. 휴,
어쨌거나 잘했다. 내 속이 다 시원하구나. 김 씨의 이야기에 큰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혼 과정 중에 큰아들은 보증금 5천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며느리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찰에서는 계속해서 수사 중입니다. 이후에도 큰 며느리는 몇 번이나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외출했다 돌아오는 김 씨와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님께서 그이 좀 설득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그렇게 못되게 안 굴게요. 고소만 취하해 주세요. 너는 너가 못된 것은 알고 있었니?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 그렇게 살다가 남의 원한지면 넌 앞으로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어. 이건 오래 산 늙은이로서의 충고다. 그리고 다시는 나 기다리지 마라. 이미 변호사다 고용하고 이혼 절차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한 게냐? 김 씨의 말에 큰 며느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 이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큰아들은 그때부터 일이 더 잘 풀린다며 아버지를 위로했고 김 씨는 큰 고난을 하나 겪었다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김 씨의 사연에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요즘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집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는 큰며느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저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며느리에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판단이었을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이제는 날씨가 정말 추워지는 가운데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끝까지 인생라디오 사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